네, 오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000일째입니다. 북러 조약의 근거로 북한군이 참전을 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면서 이 전쟁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최악의 경우 3차 대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이제 오늘로 1000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개전 초기에 사실 전쟁이 사흘이면 끝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벌써 세 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황은 그동안에 약간의 교착전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우위를 차지하는 형태가 점점 계속되고 있고 예. 특히 지금 동쪽 또 돈바스 지역이죠. 남부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진군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병력 부족, 그 탄약이라든가 무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한 30km에 35km 더 서쪽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병력 부족 문제를 충원하기 위해서 한 10만 정도를 내년 2월까지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토로 봤을 때 지금 어디가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개 이제 전체적으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남부 헤르손이라든가 자포로지아 이렇게까지 나가가지고 네.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은 거의 이제 한 4분의 3 정도 돼서 만일 아까 30 내지 45km 더 후퇴가 되면 아마 행정구역상 돈바스를 거의 뺏기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 10월, 9월만 해도 18%였는데 20% 영토의 20% 5분의 1을 지금 장악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양측의 피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네. 피해자 집계 수치를 할까요? 네.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대개 이제 전사자라든가 부상자 이런 중심으로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수치를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서방 미국이나 영국 측이 대개 추산한 바에 하면은 러시아군이 한 50만 명, 한 예.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한 4, 50만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한 70만이로 지금 60만에서 70만. 그러니까 하루에 뭐 1,500명에서 뭐 1,200명까지 사상자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도 못지 않습니다. 한 40만. 그러니까 약 100만이 넘었죠. 그리고 민간인도 한 3만 9천, 뭐 한 4만 가까이 이런 피해를 받아서 다치거나 또 그 현장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물밑에서는 뭐 휴전 협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네. 협상들이 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영토를 회복하기가 우크라이나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제렌스키 쪽에서 먼저 전쟁 당사자니까 제시를 해야 하는데 네. 원체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게 쉽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마 양쪽에 다 얘기를 했고 본인 공약도 24시간 만에 자기가 취임하면 하겠다는데 이걸 굉장히 단시간 내에 끝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1월 20일 취임하기에 앞서서 아마 우크라이나 평화를 협상을 담당하는 특사를 곧 조만간 지명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 국무장관으로는 루비오라든가 안보보좌관 등이 이제 인선이 이게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아무런 이제 현실적인 정책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첫
그 시험대가 될 텐데요. 외교 시험대.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비판받지 않으면서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전과 관련해서 뭐 유럽 정상들이 뭐 푸틴 네.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전쟁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네, 푸틴 네. 대통령도 뭐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했는데 네, 네. 언급해 주신 뭐 푸틴 대통령의 속내가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분명히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네. 전쟁이 개전한 이후에 굉장히 큰 공격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어떤 예.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러시아는 첫째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종전을 시키겠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를 안 주겠다 하면서 끌고 가고 예. 러시아한테는 이제 막 엄청난 공격을 하겠다 하고 이제 약간의 협상 입장을 밝혀버린 통에 푸틴 입장에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 나는 계속 이 지금 전선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대로 공격을 밀고 가면 본래 전쟁 목표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나토는 가입 안 시키고 네.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자기들 영향에 두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 구상들을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국내에도 그 지난 주말부터 계속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평화를 원하는데 그래도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한 55%래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엄청난 지금 전선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뭐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군의 참전이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군이 실제로 이 참전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네.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나 이제 정보 관계자들 얘기하면 이제 11월 4일이나 7일 사이에 소규모 전투는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주 본격적인 뭐 전투는 시작을 안 했고 대신에 이제 지금 드론전이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네.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 훈련 또는 이제 포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특히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죠. 본토를 이제 사수를 해야 협상을 개시를 할 때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수하려고 그러고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본토가 이게 우크라이나한테 점령당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 한 4만을 집권했는데 북한군까지 해서 5만을 지금 대치를 시켜서 여기에 이제 탈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한 치열한 공방전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예. 겨울철이라 네. 쉽게 이제 이동을 한다든가 또 이런 전투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등장을 하니까 네. 좀 굉장한 고난도의 그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북한군의 파병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도 네. 앞서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 우리 정부도 네. 뭐 이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사용 허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전달을 받았다고 했을 만큼 그 위력이 사실 대단한데 네. 북한군도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이 전쟁을 좀 더 확전시킨다거나 앞으로의 네. 상황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기 체제의 한두 종류 가지고는 그 전체적으로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굉장히 그 고심에 찬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쿠르스크를 대안하는 거다. 쿠르스크 전선에만 제한한다고 지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량이 그다지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측이 우려하듯이 이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에이타컴이라고 하죠. 예. 에이타컴스가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그냥 장전해서 쏘는 게 아니고 표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 대한 미국 측의
정보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한 거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 측은 뭐 이미 북한군까지 용병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 확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영국도 스톰 쉐어더라고 비슷한 장거리 미사일도 있었고 네. 불란서도 이제 스칼프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연달아서 허용할지 그러면 네. 이제 연쇄 반응으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좀 그 전선에서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네. 뭐 특사를 파견한다던가 뭐 네. 여러 가지 좀 변환 있을 수 있을 있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시점에 이 결정을 한 네,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잘했다기보다도 뭐 본인 나름대로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왜냐 이게 협상이라는 거는 어떻거나 협상에서 뭔가 비슷하든가 네. 위에 서야 이게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선 상황이 계속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푸틴이나 러시아 측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예. 이거를 최대한 하여간 그 전선의 상황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높이는 전략입니까? 이것의 전략의 하나고 아.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북한군이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그 점을 강조를 해서 이건 긴장 고조가 아니고 네. 긴장 고조는 러시아가 먼저 시킨 거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61억 불을 자기가 쓰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동안에 무기를 준다, 뭐 제공한다 하다가 그걸 조금 지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반해서 이게 또 상황이 너무 악화될까봐 나름대로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61억 불이면은 이게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에이타컴의 한 발이 한 100만 불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 고가의 미사일을 어차피 소진도 해야 할 겸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에이테크스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인데 네. 굉장히 지금 네.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대사께서도 러시아에서도 계셨었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네, 네. 계셨을 텐데 네. 말씀해주신 뭐 에이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또 발사가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언급해주신 뭐 유럽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사거리도 훨씬 네. 긴 편이고요. 네. 300km 정도 네. 되니까 러시아가 이를 두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어쨌든 무기 체계가 또 하나 생겼다라고 네. 반응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는 핵절 가이던스를 바꿨어요. 러시아가 한 9월경에 뭐라고 했냐면 대체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주권이 위협받는다는 상황에다가 플러스해서 탄도 미사일의 공격 정보가 입수될 때라고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선이 붕괴되고 오히려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반응일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방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제 후티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예멘 쪽에 있는 반군한테 미사일을 줘가지고 서방을 괴롭히는 거죠. 서방 선박을 이렇게 공격하게 한다든가. 두 번째는 최근에 러시아 측은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아마 첩보기관원들을 동원해서 이제 서방의 여객기라든가 서방의 그 하물기에 거기에 이제 폭발물을 넣으려고 하는 상황 그 정도의 그런 이제 사보타지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보안 취약성을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네. 전쟁이 시작한 지 네. 1000일이 됐고요. 네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네. 들어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조치들을 이제 취할 텐데 네. 글쎄요, 그동안 공언해온 것처럼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으신가요? 네, 지금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영토를 지금 이제 기존에 점령한 영토는 이제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점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러시아에. 그럼 영토 대 뭐냐가 문제죠. 영토 대 평화냐, 영토 대 안전보장이냐. 근데 평화는 그냥 평화만 해가지고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지금 이제 현재 나온 거로는 이제 점령지를 이제 통화를 한 대신에 나토는 가입시키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그냥 지원책만 있고 미국은 이제 그냥 빠져나오는 그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방 측, 특히 유럽 측이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줄 거냐, 그런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을 때 실제로 군대까지 동원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